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 대충격, 한국 무시하던 미쓰비시. 2. 애플,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 견줄 만한 기업 없다. 3. 사막이 아니라 세계 최대 농업국.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 기업들의 놀라운 발전으로 인해 일본 최대 기업인 미쓰비시가 위축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그룹과 경쟁하며 생사를 건 리더십을 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 기업들의 놀라운 발전으로 뒤처지게 되어 일본 내부에서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쓰비시는 뒤늦게라도 한국 기업들을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스터빈보다 더 놀라운 소식,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개발한 가스터빈은 작년 4월 김포 열병합발전소에 안착된 후 지난 4일 처음으로 점화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국책과제로 대형 가스터빈 개발에 돌입한 지 꼬박 10년 만의 일입니다. 전세계 발전용 가스터빈 점유율은 미국 지 58%, 독일 지멘스 27%, 일본 미쓰비시 히타치 11%, 이탈리아 안살도가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가스터빈 기술이 취약한 데는 원전과 값싼 석탄 화력 발전에 밀려 기술 개발이 뒤처진 면도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가스터빈 사업을 1991년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미국 GE와 15년간의 기술 제휴 계약으로 진행해왔습니다. 핵심 부품인 모터나 연소기는 GE가 미국 공장에서 생산했고 두산중공업은 그 외 부품만 마련 정도였던 것입니다. 2006년 핵심 부품까지 하게 해달라 제안했지만 단번에 거절당했죠. 그해 한국 터빈 시장 진출을 위해 접근한 기업이 미쓰비시입니다. 두산중공업은 OEM 방식으로 가스터빈을 제작해 미쓰비시에 납품해왔으며 블레이드 등 고부가 가치 부품은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 조립한 것입니다. 미쓰비시는 한국 역량을 낮게 보고 기술 제휴를 맺었는데 2013년 한국 정부가 국책과제로 가스터빈 독자 개발물 결정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미쓰비시는 두산중공업에게 독자 개발에 참여하지 말라고 회유했으며 두산이 이를 거절하자 2016년 기술 제휴를 끊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산은 384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며 기술력을 높여왔습니다. 7년간 1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2019년 대한민국 최초로 발전용 가스터빈 독자 모델 개발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초기에는 실습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발전사가 선뜻 없었는데 서부발전은 국익 창출 가능성을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6천억 원 정도가 투입된 김포열병안 발전소는 올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산 가스터빈이 적용돼 2025년까지 실증 운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240시간 연속 운전에 성공하면 8,000시간 약 2년간 실증 운전을 진행합니다. 터빈을 3600rpm까지 돌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실중이 마무리되면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5번째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 보유국이 되는 상황입니다. 발전소 인근 약 50만 세대의 전기를 공급하고 8만 세대의 열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업운전은 중앙 제어가 이뤄지기 때문에 5명의 직원으로도 충분하지만 시운전 기간에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위해 4배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가스터빈은 설비 용량 기준으로 중형이며 효롤로는 G클래스입니다. 1500도씨 이상의 고온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특수합금으로 제조되고 4만여 개의 부품과 연동시키기 위한 정밀 주조와 고난도 기술이 요구됩니다. 터빈은 연소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바꿔주는 450여 개의 블레이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한 개당 가격이 중형자 1대 가격과 맞먹을 정도로 고부가 가치 상품인 것입니다. 이번에 장착된 1호 가스터빈은 글로벌 제작사 대비 출력과 연료몰이 모두 열의에 있지만 8,000시간 실중 운전을 마치는 대로 현재 개발 중인 상위 가스터빈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때 성능 어리를 어느 정도 만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체 후에는 20터부터 30년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산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시대에 독립운동문하는 마름으로 임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56기 정도의 가스 발전소가 있는데 주로 1980년에서 199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통상적인 수명을 40년까지로 생각할 때 이제 끝 상당수가 교체 시기에 도래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공급된 가스터빈 161기는 모두 수입 제품입니다. 외산 가스터빈을 수입해 가동해온 지난 30년간 기자재 및 부품비 등으로 36조 원의 외화가 유출됐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기술 우위의 제품으로 독과점 선거기 강해 국내 기술이 없으면 도입 협상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 에너지 공기업들은 4,700억 원의 가스터빈 부품을 수입했는데
그중 55%가량이 일본 미쓰비시 히타치 제품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 회사의 터빈을 설치하면 계속 같은 제조사의 부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국산화가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반면 일찍이 국산화에 성공한 스팀터빈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두산은 1980년대 스팀터빈 국산화를 이뤄냈는데 이후 매출의 70%가 해외, 30%는 국내일 만큼 운명이 갈렸던 상황입니다. 그만큼 국산화가 내는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터빈을 이용한 발전은 크게 스팀터빈과 가스터빈 발전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발전 비중 1위인 석탄화력 발전은 석탄으로 물을 지펴 물을 끓이고 이때 발생하는 증기로 스팀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때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해 LNG 발전이 주목을 밟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이 3분의 1로 줄고 초미세먼지는 8분의 1로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가스터빈은 천연가스를 혼합해 폭발을 일으킨 뒤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듭니다. 흡입, 압축, 연소, 배기 4단계 과정이 하나의 구동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도 용납돼선 안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부터 전투기를 운용하던 나라들도 쉽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자국 실중 사례가 없으면 해외 수출에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번 상업운전 실적이 향후 수출을 결정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신규 복합발전소가 2030년까지 약 18기가와트 규모로 건설될 예정인데 두산 가스터빈을 사용할 경우 약 10조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스터빈 기술 자리는 수소터빈 개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은 36억 기가톤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약 86%는 발전소 등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가 수소온소 가스터빈입니다. 100메가와트 금 가스터빈을 돌리면 연간 약 47만 톤의 탄소가 배출되는데 수소 비율이 70%가 되면 기존 대비 40% 이상 배출이 감소됩니다. 두산은 현재 300메가와트 금 수소온소 연소기 개발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8월 30% 수소온소 시험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50% 달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수소만을 연료로 5메가와트급 소형 수소터빈을 개발하고 2027년을 목표로 380메가와트 금 수소전소터빈 개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 발전 기술은 전 세계에서도 이제 막 실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이 탄소 감축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수소터빈 개발에 한창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1조 6천억 원의 수소기금 중 11%를 수소터빈 연구개발에 배정했고 유럽에서는 주요 기업들이 80메가와트 금 수소온소 실증평가 완료 후 수소터빈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2030년 수소 기반 발전 설비를 1기가와트로 늘리고 수소 투입량을 30만 톤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수소터빈 시장은 2030년 40조 원 규모에 달할 전망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가스터빈의 경우 우리가 뒤따라가는 상황이지만 수소터빈은 글로벌 경쟁사와 같은 출발선상에 있어 기회가 크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수소는 두산그룹 차원에서도 핵심 신사업으로 주목하는 분야입니다. 게다가 두산은 기존 강자들보다 3년 빨리 수소터빈 기술을 확보해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두산퓨얼셀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소 혼소 발전 시장에 뛰어드는 국내 기업으로는 포스코, 한화, 두산이 있습니다. 정부 역시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두산은 한국서부발전과 수소터빈 상호협력 협약식을 체결했고 한국남부발전과도 실중 협약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난방공사와 수소터빈 열병안 발전소 업무 협약을 체결했었죠. 한국이 수소온소 발전을 추진하자 기존 터빈 공급업체였던 미쓰비시가 뒤늦게 자신들도 참여시켜 달라며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조 원이 투입된 제트여객기 사업에서 철수를 한 후 향후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터빈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산이 치고 나가고 있어 미쓰비시가 기회를 잡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두산은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SMR 분야에서도 미쓰비시보다 한 발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케일 파워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기자재 우선 공급권을 확보했으며 미국 엑스에너지와 지분 투자 및 핵심 기자재 공급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TSMC가 반도체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로 성장했다면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분야에서 파운드리를 진행해 시장 선점을 노리겠다는 전략입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2020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SMR 표준 설계 인증을 회초로 받은 바 있습니다. 두산은 2019년부터 뉴스케일 파워와 SMRC 제품 제작물 진행해왔고 2022년 4월에는 금협 제작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에너지 발전 전시회에서 뉴스케일 파워 측과 만나 기술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지난 10일 SMR 소재 제작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77메가와트 원자로 모틀 6대를 설치해 총 462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한국을 제치고 미국 진출을 노렸던 미쓰비시를 멘붕에 빠지게 했습니다. 미쓰비시와 히타치는 두산보다 늦은 2021년 6월 소형 원자로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두산을 선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미쓰비시는 자국으로 눈을 돌려 일본 전력 대기업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의 3분의 1 수준의 원자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건설비는 1기당 2천억엔 수준으로 대형 원전의 절반 이하로 말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 SMR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만전성에 있습니다. 증기 발생기, 펌프 등의 주요 기기가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중대사고 발생 빈도가 3000분의 1에 그치고 노심손상 빈도는 30억 년에 한 번 발생할까 하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 탈원전 분위기는 사실 높은 위험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2011년 후쿠시마에서 또 한 차례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이후 10년간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이 딱 2기 늘어나는데 그쳤죠. 한국도 경주와 포항에서 잇따라 지진이 나며 불안감을 키운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는 대형 원전보다는 소형 모듈 원전, SMR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형 모듈 원전, SMR은 대형 원전보다 발전 단가가 훨씬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송전 거리가 멀수록 기하금수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기에 경제성이 중요한데 한국이나 일본처럼 국토가 좁고 인구가 밀집돼 있는 곳에서는 SMR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영토가 큰 나라에서 곳곳에 소형 원전을 짓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한국은 SMR을 내수보다는 수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미쓰비시가 자국으로만 눈을 돌린 것은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문석입니다. 영국 조사기관은 2035년 SMR 시장 규모가 600조 원에 이틀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산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두산은 미래 발전 기술을 선점해 미쓰비시를 확실히 눌러버리길 바랍니다. 삼성이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기술력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기술로는 TSMC의 고객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인정할 만큼 압도적인 기술로 양산을 해야 그들을 몸직일 수 있습니다. 삼성은 5나노와 4나노 수물의 문제로 기존 퀄컴과 엔비디아의 일부를 TSMC에 넘겨주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일부를 찾기는 했지만 TSMC가 4, 5나노 공정에서 수를 문제가 별로 없었던 점에 비하면 사실 완패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즉 신뢰성의 틈이 더 벌어진 것과 같습니다. 팹리스들이 가격 차이가 있어도 더 안전한 곳에서 제품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유는 제품을 접한 고객들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제품 판매 후 문제가 있다는 뒷얘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누구라도 같습니다. 무조건 싼 가격으로 대량 판매를 한 뒤 사라지는 그런 중국 기업이 아닌 다음에는 품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3나노미터 양산에 돌입했다고 해도 아직 TSMC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신뢰성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기술 유출에 대한 염려건이 아니라 수물과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 고객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TSMC에 비해 확고한 기술적인 우위를 보이면서 신뢰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TSMC를 꺾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이나 또는 비슷한 기술력으로 비교가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또한 삼성 파운드리와 가까운 기업들이 삼성 3나노미터를 적용한다고 해서 당장 삼성 파운드리로 옮겨 타지 않고 일단은 시장에서의 평가를 듣고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술력을 발휘해 TSMC가 생산하는 제품보다 훨씬 좋은 고성능, 전력, 초소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야 TSMC의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리로 움직이게 할 수 있지. TSMC와 대등한 기술을 갖춘 수준에선 순수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이기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반도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관계자나 반도체 전문가들은 2나노와 1.4나노미터에서
삼성의 완전한 기술력을 증명하면서 TSMC에 비해 계속 앞서 나간다면 그때부터 즉 2025년부터 1위 탈환에 대한 진검승부가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무조건 기술력에 완벽하게 앞서가야 합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기술력이라고 한다면 메모리 반도체를 들 수 있습니다. 애플은 다른 부분은 TSMC에 하청을 주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다릅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세계 1위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애플은 삼성전자로부터 D램,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받습니다. 물론 다른 삼성전자의 경쟁 업체도 있지만 품질을 따지는 애플의 1순위는 가격이 가장 비싼 삼성전자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경쟁사라고 해도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는 믿을 수 있는 신뢰 때문입니다. 현재 3나노미터 공정에서는 삼성파운드리가 6개월 먼저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은 어제 기사에서 TSMC가 3나노미터 양산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TSMC가 3나노미터 양산에 돌입하면 대만 언론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2020년 6월 반도체 업계에서의 화두는 3나노미터 공정 기술에서 GAA, 게이트어라운드와 핀팻의 차이였습니다. 당시 핀팻 구조는 5나노미터 공정까지 4나노미터 공정까지는 활용할 수 있다고 봤지만 3나노미터 공정부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성파운드리와 달리 TSMC는 3나노급 공정에서도 누설 전류 문제를 감수하면서 GAA 대신 핀팻 구조를 적용시키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기술력 때문인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애플, 퀄컴, AMD 등 초대형 고객사들로부터 3나노급 공정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반도체 설계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고 세미콘덕터 엔지니어링은 지적했습니다. 실제 미세 공정 심화에 따라 반도체 설계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시장 조사기관 IBS에 따르면 28나노급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5,100만 달러가 투입됐지만 10나노급에서는 1억 7,400만 달러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7나노급은 3억 달러, 5나노급은 5억 3천만 달러가 필요했고 3나노급 공정으로 진입하면서부터는 반도체 설계에만 5억부터 15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핀팻과 비교해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GAA 기반 반도체 설계 비용은 더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비용 때문에 TSMC가 GAA 도입을 미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GAA 기반 반도체가 핀팻 기반 반도체보다 성능 면에서 당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TSMC가 GAA 도입을 미루는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세미콘덕터 엔지니어링은 지난해 IBS 관계자를 인용해 3나노급 GAA는 3나노급 핀팻과 비교해 전력 소모가 15부터 20%가량 적은 장점이 있지만 반도체 노광 식각 증착 공정, 몰, 및 금속 배선 공정, BOL 이 동일하기 때문에 성능 차이는 8% 미만일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전혀 다른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나노급의 MBCFET 기반 반도체가 7나노급 핀팻 반도체와 비교해 소비 전력 50% 절감, 성능 30% 향상, 사용 공간 45% 감소 등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시장 조사기관의 예측치인 8% 미만보다 훨씬 강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삼성 발표대로 라면 대단한 차이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3월 파운드리 포럼에서 더 진화된 MBCFET를 발표하면서 이미 1나노미터 개발에 진보된 기술력을 보였습니다. 기술력에서 TSMC가 점차 떨어지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급 이하 공정으로 진입할 경우 GAA 공정은 필수적 단계로 어차피 핀팻 구조는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시일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적용해야 하는 공정은 빠를수록 기술력도 높아지고 수을 안정화도 빨라지는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술력의 경쟁이고 이제부터는 반도체의 정세로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총 1조 2천억 엔을 들여 생산 라인을 건설 중인데 이 중 일본 정부가 건설 비용의 40%를 지원합니다. 지난 4월 착공했고 내년 9월에 준공해 2024년 말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소니는 TSMC 공장 옆에 이미지 센서 생산 라인을 세워 TSMC에서 생산된 칩을 받아 옆 공장에서 바로 센서를 완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TSMC 고위 관계자가 일본의 제2공장을 건설할 가능성을 내비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선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7나노, 5나노 같은 그런 첨단 반도체, 선단, 어드밴스드, 공정 위주로 개발되는 반도체일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예상하면서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에 착공하고 나서 뒤늦게 소문이 도는 내용은 첨단 반도체가 아닌 12인치 웨이퍼의 22터부터 28나노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첨단이 아닌 자동차용이나 가전제품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구형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쇼티지가 나는 부분이 이쪽 부문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의 전말은 일본의 간절한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대만 정부의 입장에 따라 일본 정부가 50%의 건설 자금을 대주는 조건으로 기본적인 22터부터 28나노 반도체의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소문이었습니다. 자동차 왕국인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좋은 기회라는 분석도 나왔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에서는 한국과 대만을 압박하면서 반도체 기지를 미국에도 세워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의 압박에 모리스 창 TSMC 창업자 등 TSMC 최고의 경영진은 대만 생산이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강력했던 것만큼 고개를 숙이는 것도 빨랐습니다. TSMC가 대만이 유리하다고 한 것은 생산 단가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계적으로 찍어낸다고 해도 미국과 대만의 생산 단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일본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따랐고 미국의 요청에는 반발했던 TSMC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TSMC 고위 관계자가 일본의 제2공장을 그것도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울 수도 있다는 말이 슬며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3나노미터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우겠다는 말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앞으로 TSMC 가삽성 파운드리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승부수를 잘못 두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의 세계 정세 분석이자 그 이유는 내일 계속 이어집니다. 최근 지구는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60억 인구는 이미 옛말이 되었으며 현재는 공식적으로 77억 5천만의 인구수를 기록 중입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적인 인구를 포함하는 경우 전 세계 인구수는 이미 80억 명을 넘겼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 수명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그만큼 인구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지구의 환경보호와 물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댐이나 저수지 등 관계시설을 늘리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사막지형을 가진 중동의 국가들은 이런 시설이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척박한 기후 속에서 물부족 현상을 정면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동 국가들의 위기는 다방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친환경 흐름에 발맞춰 국제사회는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합의했고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2050년 이후 그 밖에 인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가는 2060년 이후로 탄소제로 반열에 들어선다는 계획입니다. 탄소제로 합의 이후에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국제사회는 해당 국가의 환경세를 추가로 물리기로 합의하는 등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합의가 국제적으로 이뤄졌기에 중동 산유국들의 패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막대한 석유 자원을 가지고 과학기술이나 농업 및 제조업 하나 없이 천문학적인 부를 이룬 중동의 국가들은 다가올 친환경 에너지 혁명 앞에서 등과 학교 다가올 친환경 에너지 혁명 앞에서 새로운 국가발전 원동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며칠 전 한국 기업에 수천억대 규모의 사업을 맡기며 식량 자급률 100%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농업국가가 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막국가인 사우디가 어떻게 농업국가가 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40조 원 규모의 한국식 수도와 전력 시스템이 적용되는 사실과 함께 또 다른 중동 부호국인 아랍에미리트, UAE가 사우디보다 먼저 한국 기업과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어 한국의 인기에 불이 붙은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연간 1억 배럴에 달하는 일평균 석유 수요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G7, G20 정상회담과 UN의 국제합의를 통해 지속가능 전략이 채택되면서 2050년에는 석유 수요량이 현재의 절반 정도인 5천만 배럴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1980년대 세계 인구가 40억 명이던 당시와 비슷한 규모이며 2050년의 세계 인구는 110억 명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보이기에
중동 산유국들의 에너지 패권이 현재보단 많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풍력과 태양열, 그리고 원자력 발전을 선두로 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전기차 보급률 상승으로 갈수록 경유와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는 것도 산유국 패권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분위기에 위기감을 느낀 중동 국가들은 다양한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내놓으며 석유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 확보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애플의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폭스콘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11조 원 규모의 초대형 파운드리 공장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배터리 업체인 SK온에게도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등 그동안 석유 시추 사업에만 의존하던 산업 구조에서 새로운 분야로 외적 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우디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수도 공급 증물 자원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상상 이상으로 물을 많이 소비하는 산업이기에 글로벌 반도체 공장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수도 공급처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우디는 미래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수자원 확보라 판단하고 최근 수자원 확보에 엄청난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인 8월 3일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8,500억 규모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 사업을 따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수자원공사 NWC의 주문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두산이 설계와 시공 및 건설부터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부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 플랜트가 완공되면 일평균 60만 톤에 달하는 물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0만 톤은 대략 200만 명이 하루 평균 사용하는 물이며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도 사우디에서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 사우디 측이 한국 기업을 믿고 또 맡겼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담수화 공장은 역삼투압 방식으로 바닷물에 불순물과 염분을 걸러냅니다. 정수기가 필터로 물을 걸러내는 것과 유사한 기술로 바닷물에 70기압 정도의 압력을 가해 반투막을 통과시켜 염분을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해당 기술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어 사실상 기술 독점을 이뤄낸 분야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이 사우디의 8,500억 프로젝트를 수주하자마자 사우디 수자원공사는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소 284억 달러 우리된 37조 원 이상의 1429개 수자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며 사우디 왕국의 수도와 환경 기반의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고 상수도와 하수처리장의 용량 증가부터 사우디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수도 시스템 확대입니다. 여기엔 며칠 전 계약한 담수화 프로젝트 말고도 3곳 이상의 추가적인 사업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농업용수 확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중동 지역 최대의 식량 수입 국가로 전체 소비의 80%가량을 수입 중입니다. 즉 자급률이 20% 수준으로 국제적인 흉작이 발생하거나 무역 여건이 안 좋아지면 국민들의 식량 주권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에 사우디 측은 담수화 시설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새로운 수자원 시스템으로 효과적인 농업을 이룩하여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사우디는 중동 지역 식량 생산을 선점해 주변 국가들에게 수출까지 하려는 상황이며 중동 지역 최대 농업국이 될 것이라는 목표가 있기에 수자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사우디 정부 차원에서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배우고자 한국에 견학을 오기도 했을 정도로 한국의 물관리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수자원 개혁으로 물 부족에서 물 풍요국으로 나아가려 하자 이를 본 주변국인 아랍에미리트 UAE에서도 한국의 담수화 프로젝트를 도입하겠다며 20억 달러 이상의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2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이 주변국들과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자국에서 진행하는 담수화 플랜트 완공이 늦어지게 된다는 것으로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처럼 중동의 부호국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해수를 담수화하여 수자원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충분한 전력입니다.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담수화해 공급하고 목표로 하던 첨단 제조시설을 가동하면서 농업에도 이용하는 등 모든 산업의 필수적인 관문은 전력 생산입니다. 물론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석유가 넘쳐나기 때문에 화력발전으로 석유를 생산할 수도 있지만 화력발전은 친환경과 거리가 멀기에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특히 화력발전을 감축시키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페널티를 받기에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한다는 단점도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동 국가들은 넘쳐나는 석유에도 화력 발전을 대체할 만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 태양광 에너지는 물론이고 원자력 발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풍력과 태양광의 효율이 부족하기에 다른 부가적인 발전 수단으로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현재는 원자력 발전이 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유럽의회는 원자력 발전을 다시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시키며 향후 840조에 달하는 원전 투자를 예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세계적인 원전 투자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선택했습니다. 올해 5월 사우디 정부는 한국 측에게 1.4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2기를 건설하고 싶다는 입찰 참여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사우디 측은 한국의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 경험과 운영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중동 지역 최초의 원전이며 원전의 냉각수로 필요한 수자원이 부족한 사막 지형에서 안정적으로 발전과 운영을 하고 있는 사상 최초의 원전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결과물입니다. 사우디 측이 목표로 하는 원전의 사업 금액은 12조 원이며 이를 통해 향후 60년 이상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특히 사우디와 비슷한 환경에서 건설된 UAE 바라카 원전으로 인해 이미 한국의 원전이 사우디 원전 사업의 최종 단계에 올라서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경쟁업체로는 러시아의 원전이 있지만 추운 지방인 러시아 특성상 고온 건조한 사막 지형의 원전 건설 경험이 부족해 사우디 원전 안정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우디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운영 안정성에서도 한국이 러시아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원전 관련 일화가 많으며 한국은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없었습니다. 꼼꼼하고 안정적인 일처리를 우선시하는 한국인의 특성이 원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사우디와 건설 경제부터 국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높은 신뢰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남미를 가리지 않는 전 세계적인 K방산의 진격이 중동에서도 통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는 한국의 대공미사일인 천궁을 1조 원 규모로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성능과 재원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압도합니다. 사우디 인근의 아랍에미리트 UAE가 사우디에 앞서 천궁을 4조 원어치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명품 방산장비입니다. 최근 사우디와 UAE가 경쟁적으로 한국의 방산장비부터 건설과 에너지, 수자원을 비롯한 국가 인프라 사업을 한국과 계약하려는 상황입니다. 현재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환경 속에서 중동의 사막 국가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이식받아 현재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석유와 에너지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산업을 확보한 국가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그 중에서도 사우디가 목표로 하는 중동 지역 최대 농업국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남겨주시는 의견들을 저희가 매번 확인하고 있으며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